제일 안타까운 부작용은 약물로 인해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는 선에서는 엠텍스를 드시고 나서부터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부작용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조치가 좀 어려워요. 보너스 방어물질이 딱 좋은 표현인 게 남성분들한테는 없는 추가적인 방어물질이 있다 보니 그 방어물질이 나를 공격하게 될 때는 더 위험하다. 류마티스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가 지도하는 환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제일 좋은 건 음식의 재료가 뭔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즉 원재료가 제일 가장 깨끗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추천드리는데, M타입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덮밥, 연어 회덮밥 또는 연어회, 또는 차라리 만약 고기를 먹더라도 고기를 깨끗하게 구워 먹는 것들, 어떤 양념 범벅이 돼서 이게 고기인지 양념인지 알 수 없는 고기들 말고 순수한 생고기들을 소금이나 후추간 정도로 구워 먹는 것들이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고요. 생선도 생선 구이집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또는 아예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외식할 때 많이 찾는 건, 요즘은 샐러드 집들이 상당히 다양해져서 샐러드도 이제 본인이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채소들만, 야채들, 과일들만 좀 픽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샐러드를 파는 집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생각보다 M타입 분들용 야채도 많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소를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메뉴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재료의 본연의 상태가 잘 유지된 음식들을 드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메인으로 많이 기본 류마티스 약물로 쓰이는 게 MTX라고 하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은 쉽게 말하면 약한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항암제로 쓰였던 약물이고,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는 자궁의 임신이라거나, 그러니까 불완전 임신이 있었을 때 임신 중절용으로도 사용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암 효과죠. 그러니까 DNA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약물인데, 이 약물의 부작용은 말 그대로 그 DNA 합성을 억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골수 기능 저하죠. 그래서 실제로 백혈구 수치가 완전히 바닥난다거나, 그래서 뭐 호중구 감소증이라 그래서 감염에 좀 취약해지는 상태가 혈액학적으로 나타난다거나, 일단 간독성은 워낙 흔하고요. 흔하다고 하면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보는 선에서는 엠텍스를 드시고 나서부터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작용들, 그리고 구내염, 탈모, 특히 엠텍스 부작용 중에는 탈모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 중에 엠텍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DNA 합성을 억제한다는 의미는 우리 몸에서 재생이 빠른 장기들의 타겟으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 장세포 이런 것들이라 머리카락이 빨리 빠져서 뭐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또는 장세포에서 이상이 나타나서는 뭐 설사, 또는 환자분들 중에 장폐색이 온다거나, 그러니까 장이 물리적인 폐색이 좀 오는 경우도 부작용으로 보기도 하고요. 너무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또는 또 제일 안타까운 부작용은 약물로 인해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류마티스 약물 중에서는 초기에 쓰는 약물보다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알려져 있는 게 TNF-알파 억제제들 중에서 부작용 중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TNF-알파 억제제는 만약 부작용 중에는 하나인 건 그 암의 발생률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어서, 뭐 림프종의 발생률을 올린다거나 이런 형태의 부작용들을 알려져 있는 걸로는 부작용 확률이 많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 안에서는 저는 효과가 잘 들었던 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못하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만 보다 보니까 주로 그런 환자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암까지 연결이 돼서 오는 경우도 보고요. 그렇죠. 네. 제일 흔하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만한 것 중에 이렇게 탈모나 소화기 증상, 설사, 장폐색, 구내염 이런 염증 반응들이, 그러니까 감염이 쉽게 돼서, 또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잦은 방광염 같은 걸로도 그런 부작용들을 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직접 봤던 환자분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실제로 봤던 환자분의 사례인데, 림프암으로 연결이 됐던 환자분인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약을 병을 일단 끊긴 끊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조치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암과 자가면역 질환이 아주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면역세포가 공격해야 될 애들을 공격 안 한 게 암이고요, 공격 안 해야 될 애들을 공격한 게 자가면역 질환이라, 이게 서로 이 약물들 간에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자가면역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자가면역 질환 약의 부작용으로 암으로 발생이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 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 경우는 특히나 치료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이랑은 좀 달라졌는데, 최근에 지향하는 좀 가이드라인은
강한 약으로 빨리 때려잡고 약을 서서히 감량하자가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그게 가이드라인인데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에 강한 약을 써서 잘 잡히는 거는 좋은데 증상이 잡히는 건 좋은데 강한 농도가 약이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 확 나타났을 때는 그걸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의 환자분들만 저는 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강한 치료를 하기 전에 저희 좀 오셔서 치료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이미 강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버린 환자분들은 치료 반응이 정말 느린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이제 수치를 좀 보는데요. 혈액에서 염증 수치는 낮춰져 있지만 백혈구에서 반응을 보면 몸이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염증 수치가 낮춰져 있는 분들은 약을 끊으면 좀 바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끊기에는 조금 몸이 많이 힘들 수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끊어가는 편이고요. 근데 약을 써서 염증 수치도 낮지만 백혈구 수치까지 같이 바닥난 분들은 저는 좀 빨리 끊는 편입니다. 빨리 끊어야 그 골수 기능도 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끊어도 된다라기보다는 끊는 거는 저희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데 오히려 빨리 끊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약물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통증을 감안하더라도 좀 빨리 끊는 걸 권장을 드리고 끊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죠. 예를 들면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간 수치가 좀 오르고 있다거나 실제로 이미 염증 수치는 잡혔지만 간 수치가 오르고 있다거나 골수에서 예를 들면 혈소판이 툭 떨어져 있다거나 또는 호중구 수치가 아예 바닥에 나 있다거나 백혈구 수치 자체가 좀 바닥에 나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빨리 끊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편. 좀 조심스럽네요. 저는 그런 기준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나 약물 종류가 너무 많았던 분들은 한 번에 못 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안전한 약물들부터 줄여가는데 류마티스 질환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결국은 스테로이드를 잘 끊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안전하게 끊기 위해서 다른 약들이 추가되는 것들이라 엠텍스도 그렇고 생물학적 제제들이 결국 목표는 스테로이드 감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목표는 스테로이드를 최대한 안전하게 끊는 걸 제일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 환자분들의 불안감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절대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다는 감정에도 실제로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꼭 설명드리는 건 치료는 좀 늦어진다는 점. 이건 당연한 게 저희는 면역세포를 재기능을 하게 빨리 만드는 게 목표인데 약물들은 계속 걔네들이 일을 못하게 누르는 용도다 보니까 저희 약 치료 방향이 좀 반대라서 좀 천천히 끊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치료가 좀 늦어진다는 것을 감안하고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병원 치료 오래 받았던 분들은 바로 끊어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고 중요한 거는 다른 장기 침범이 있는 분들은 바로 끊기에는 좀 위험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폐침범이 이미 있다거나 신장이나 심장에 침범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리마티스 약물을 끊게 됐을 때 염증 수치가 오르고 면역 활성기가 오는 거는 정상인데 그게 생명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줄 만한 상태라면 좀 주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폐 쪽을 침범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바로 약물을 끊어버리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약을 쓰고 있으면 이미 염증 수치가 아직은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식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랑 백혈구가 좀 반응하는 걸 보면서 좀 천천히 약물을 줄여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진짜 안 챙겨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 제가 꼭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 질환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내 몸이 지치고 지쳐서 미쳐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지치고 지쳤다는 의미는 뭔가 과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환은 절대로 모자라서 생긴 질환이 아니고요. 과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뭘 더 뺄지를 고민하셔야 되지 뭘 더 넣을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건 다 넣어드리니까 환자분들께는 꼭 더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뭘 더 빼야 될지를 고민하셔라. 그래서 영양제는 필요한 영양소들은 저희가 음식으로 다 권장을 드릴 거고 일정량 드시게 추천을 드리니까 영양제는 드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장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네. 제일 천연에 이미 가장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흡수 효율도 좋은 영양소들이 음식에 많으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영양제보다 제일 권장드리는 게 녹즙입니다. 녹즙이 영양제랑 같은 개념으로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고농도로 농축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먹자는 의미로서는 녹즙을 제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또 번거롭죠. 그렇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그 정도 번거로움을 감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들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정 불안해하시면 이제 정 불안해하셔도 녹즙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영양제를 통해서 먹으려고 하는 비타민들이 거의 다 녹즙을 통해서 충족이 돼서 그러니까 끊어라보단 더 좋은 걸로 그리고 더 안전한 걸로 대체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녹즙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녹즙의 역할을 좀 제대로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료가 100% 명확하고 합성물이 아니라 천연물을 추출한 영양제들 중에 원료가 명확하고 100% 깨끗하다고 보이는 것들은 굳이 뭐 토론해서 억지로 급하게 끊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영양제들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눠놓은 유전체 타입의 기준에서는 100% 맞는 영양제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권장을 드리는 영양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녹즙을 정말 특히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아주 강력히 권장을 드리고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류마티스가 암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보거든요. 치료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최소 6개월을 잡는 이유도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질환이라 6개월도 사실 짧은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근데 6개월이라는 기간에 어느 정도 원하는 정도의 성과를 내려면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내주는 거는 녹즙만큼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게 없어서 녹즙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딱 명확한 이유가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일단 추정되는 것 중에 일단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이 호르몬 요소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저는 이제 보너스 방어 물질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역 체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강하다라는 게 더 정교하고요.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여성의 특성이라 그 강력한 물질이 나를 향했을 때 이제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방어막을 갖고 있는 대신에 그 방어막이 꼬여버렸을 때는 더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류마티스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호르몬적 요소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여성 호르몬이 면역력에 있어서는 증강물질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보다 면역력이 강한 요소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감수성이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뭐 예를 들면 똑같이 흡연에 노출됐더라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에서 이 유전적 감수성이 좀 높아서 이 염증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요소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유전학적으로는 예를 들면 HLA라 그래서 백혈과 항원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요소 HLA-DR4라고 해서 그 유전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하는 건 아닌데 류마티스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실제로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그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요소들도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도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죠.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는 일단은 여성 호르몬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성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생식 기관들, 그러니까 장기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면역계가 아주 정교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아이라는 생명이 들어온다는 건 몸의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니 그런 이물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아주 정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받아들이려면 적군이 아닌 이물질 중에도 적군이 아닌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조절하는 과정이 아주 섬세한 과정인데 섬세한 과정이 있는 만큼 그 섬세한 과정이 조금 꼬였을 때 병이 생기기도 좀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보너스 방어물질이 딱 좋은 표현인 게 남성분들한테는 없는 추가적인 방어물질이 있다 보니 그 방어물질이 나를 공격하게 됐을 때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